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보리스 칸스 구드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위기의 시대의 리더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브라함 링컨의 하원 의원으로서의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그 시절에 있었던 그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링컨이 2년 동안의 하원 의원의 그러한 시절을 위기 가운데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5년 동안에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또한 변호사로서의 시기를 보람있게 또한 보내었으며 자기 개발에 힘썼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문의 답은 자신을 가감없이 들여다보며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한 하나의 어떤 자발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2년 동안의 의원으로서 있었을 때 어떤 자신의 행적과 자신의 어떤 행동을 돌아보는 이런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링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링컨은 공동체의 기억을 남기는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에 그 운명을 이루어내려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절제력이 또한 필요했으며 약점과 결함을 직시하고 실패를 반성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리더의 모습을 점검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성찰의 시기에 링컨이 보여준 어떤 근면성과 또한 학구열은 젊은 학생이었더라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하물며 40에 다다른 남자가 그렇게 했으니 더욱더 놀라울 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이 열렬한 자기개발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라는 그러한 직업을 재점검하고 다시 헌신적으로 전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일리노이에 다시금 돌아온 뒤에 변호사로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링컨은 12년 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였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정치에 열중하느라고 오랜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변호사 업무가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져서 변호사로서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그러한 기분도 떨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예전보다 더 뛰어난 추론 능력 그리고 성문화된 법조항 뒤에 잠재된 법 원리에 대한 폭넓은 그러한 지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윌리엄 허던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 링컨의 모습에 단호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법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 법 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법학 공부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헌던의 표현에 따르면 그처럼 전심전력으로 학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전념하면 어떤 것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의 시대에 판사와 변호사, 증인과 집행관은 매년 봄, 가을에 8주 동안 함께 유랑극단처럼 카운티를 옮겨다니며 드문드문 흩어진 많은 마을과 소도시에서 재판을 열고 심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회 법정의 이동 거리는 약 280km에 달했으니까 굉장히 긴 거리였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살인, 폭행, 절도부터 유언, 분쟁, 빚의 징수, 특허 다툼까지 수백 건의 사건이 심리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법정 드라마를 보려고 멀리서부터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순회 법정이 도착하게 되면 카운티 소재지는 축제와 장날을 앞둔 것처럼 흥분과 기대로 또한 북적댔고 유랑극단까지 많은 손님을 기대하며 소재지를 찾아와서 여관에서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링컨은 순회 재판에 참여하여 이른바 집중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또한 마련할 수 있었고 순회 재판을 통해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학문을 또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과 천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정치경제, 역사와 문학, 사학과 연극을 또한 공부하였는데 수학적 정리와 증명을 학습하는 데도 힘썼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 수학적 개념을 말하면 어떤 뜻인지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럼 그 뜻을 파악할 때까지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또 굴렸고 그는 피곤해 죽을 지경까지 수학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클리드 기하학을 완전히 익혔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자신이 어떤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였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헌턴의 기억에 따르면 모두가 잠든 뒤에도 링컨은 침대 머리맡에 촛불을 켜고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공부하느라 새벽 2시를 넘기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한 방을 함께 사용한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링컨은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고 추상적인 수학적 명제에 생각을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헌더는 링컨의 이런 능력을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링컨은 동료들보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또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한 순회 공무원은 링컨이 난로 옆에 앉아서 사색하며 묵상하며 혼잣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와 링컨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보았다면 그가 갑자기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순회 재판을 함께 다니던 공무원들은 링컨을 알았기 때문에 링컨이 혼잣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외부인에게는 크게 낙담한 모습으로 여겨졌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링컨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애쓸 때 습관적으로 행하는 독특한 모습, 일종의 정신적 노력이었으며 그래도 아침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링컨은 서둘러 옷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 진행될 사건들을 검토했는데 링컨은 배심원 앞에서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데 승승장구한 덕분에 중부 일리노이에서 가장 재판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됐다는 것이죠. 자신은 변호사의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성공한 주된 요인은 지극히 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을 단순한 단위로 분해하는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허둥대거나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잘 훈련된 암기력에 의존하여서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링컨은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배심원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또한 좋아하였다는 것이죠. 동료 변호사이던 헨리 클레이 휘트니의 표현을 빌리면 링컨이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논증은 깊이가 있었음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그런 주제의 이슈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고를 깊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고 가운데 나온 어떤 논리나 논증에 관한 짧은 이야기라도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로 평이한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 법률 용어 쓰지 않고 평이한 단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배심원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법원 판사는 링컨의 변론법을 그는 자신이 아니라 배심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라 믿게 만드는 흔치 않은 특이한 재주가 있었다라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패정이 되면 이제 법원에 마치게 되면 낮에 그렇게 다투던 변호사들이 밤에 여관에서 친구처럼 어울리며 또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판사의 주도하에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나면 모두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지만 주변에 10명, 50명, 수백 명이 있더라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흠모와 관심을 독차지했는데 헌던의 평가에 따르면은 흉내내는 능력과 이야기를 끌어가는 솜씨가 놀라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점에서 특별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의 재미를 더하려고 독특한 얼굴 표정과 이목구비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나 우스갯말의 요점에 도달하면 그의 얼굴에서 진지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작은 잿빛 눈동자가 반짝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을 호감있게 끌고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링컨에게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비록 술 마시거나 담배 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 이야기와 재담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해석이 있는데 공통분모는 웃음이 끝난 뒤에도 생각과 반성을 자극한다는 것이었으며 그런 이야기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즐거움을 찾으려던 시골 사람들이 링컨에게 끌렸던 것은 조금 더 놀랍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재미있게 하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서 또 그 가운데 음미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까지도 남겨주니까는 거의 금상첨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높아졌지만 링컨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을 멈추지를 않았는데 또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똑같이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진정으로 상대와 공감하며 조금의 꾸밈도 없이 모두를 다정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리더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평등한 리더십.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어떤 돈, 명예, 아니면 권력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링컨은 실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가 23세 상금원 강둑에 올라 정계 진출을 선언했을 때 뉴세일럼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이런 겸손한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동료 변호사는 재판을 위한 순회 과정에서 링컨만큼 잘난 체하지 않는 변호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링컨이 또한 이 겸손한 태도, 겸손의 리더십을 볼 수 있겠죠. 겸손의 리더십을 삶의 그런 어떤 체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그 결과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되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동료 변호사는 정말 이 순회 과정에서 링컨만큼 잘난 체하지 않는 그러한 변호사는 없었다.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고 과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변호인단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우쭐대지 않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또한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였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리더십의 기본적인 모습, 하나의 어떤 윤리적이거나 또한 도덕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관 식탁의 자리 배치에서는 법정 서열이 반영되어 있는데 데이비스 판사가 상석에 앉았고 그 주변에 변호사들이 앉았으며 언젠가 링컨이 일반 의뢰인들에게 둘러싸여 말석에 앉자 여관 주인이 잘못 앉으셨습니다. 상석으로 가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링컨은 내가 저기서 먹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저기서 먹는 게 더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석에 앉아서 먹는 게 여관 주인에게 더 편한 거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여기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먹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람들과 굉장히 공감해주고 친한 어떤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은 링컨이 변호사 시절을 또한 잘 요약하며 링컨이 40의 나이에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노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말로 청중을 이끌고 또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링컨의 변호사로서의 근면함이 그를 리더로 세우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링컨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저녁에 가장 늦게 자면서 자신의 직업을, 또한 직업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삶 자체에 그냥 근면함이 배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근면함은 내적인 진정한 동기,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만이 이러한 근면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면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링컨이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링컨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욕망과 방향과 비전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일종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스스로의 동기를 위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결국 좋은 평판을 받고 거기서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링컨의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링컨의 어떤 기본적인 변호사로서의 근면한 삶이나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들이 결국 그를 리더십으로 세우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에브라함 링컨의 어떤 리더십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링컨이 리더가 된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링컨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무척 관대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특히 헨리 휘트니는 처음 변호인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링컨의 다정하고 또한 온화한 대우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자체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사람들을 잘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법원에 첫 출근한 서기에게 가장 먼저 악수를 청하며 취직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링컨이었고, 때로는 링컨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뭔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친화력이라던가 어떤 그러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스름 없이 가가지고 말을 걸고 또한 그 사람이 취직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이러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신임 변호사들에게 변호사가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는데, 변호사가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솜씨나 설득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고상하고 세련된 말에는 깊은 사색이 더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충고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어떤 변호사들에게 그러한 충고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링컨의 생각의 올바른 결론은 중노동, 즉 법에 대한 힘들고 단조로운 사색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뜻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정신적인 일종의 중노동인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변호사로서의 어떤 진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링컨의 생각의 올바른 결론은 중노동, 바로 법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힘들고 단조로운 사색의 산물이었는데, 그는 단조롭고 힘든 노동의 과정이 없으면 제 아무리 웅변적인 변론도 끌림과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 역시도 노동을 통하여서,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그것이 산출물로 나올 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리더십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석 연설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이 링컨의 지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직업도 그렇지만 변호사의 제1덕목은 근면이다.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변호사가 해야 될 그런 첫 번째 그런 직무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도 조언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일에 있다는 게 바로 링컨의 지론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추구하고 일에서 의욕을 얻고 일에서 가치를 찾고 하는 것들을 링컨이 즐기고 그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거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난 것이죠. 한 동료 변호사의 회고에 따르면은 링컨의 머릿속은 그의 작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무실도 펜도 필요 없었고 잉크나 종이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내적 성찰로 주된 노동을 해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거기에서 변론을 펴는 것인데, 그것은 뭐 다른 펜이나 종이나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고의 노동을 통하여서, 사고의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거기서 승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또 어떤 진정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사건의 본질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링컨은 법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변호사 업무에 열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건강을 돌보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싸움터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원칙 없이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리더의 역할과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지식을 쌓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리더십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바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과연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에 내 자신을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더 넓히고 리더십 자질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공부, 그러한 어떤 훈련, 연단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기간에 링컨이 행한 두 번째의 추도 연설에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커리 테일러, 다른 한 번은 헨리 클레이를 위한 추도 연설에서 바로 그의 리더십적인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첫 추도 연설에서 제커리 테일러의 군사적 리더십이 뛰어난 군사 작전과 구분되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지만, 테일러는 패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강인함에 더해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추도식에 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테일러의 남다른 군사적 자질은 흥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부정성의 결합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테일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에 대해서 링컨이 발언한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링컨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나 생각들을 역으로 유추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죠. 헨리 클레이를 위한 1852년의 추도 연설은 훨씬 개인적인 색채를 띄었는데,
켄터키 출신의 헨리 클레이는 링컨이 중요한 정신적 멘토였다라는 것이죠. 이 헨리 클레이, 그가 하나의 정신적인 멘토였다. 이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리더들은 항상 그 정신적이든 그 환경적이든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꼭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클레이는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변호사로 30대 초반에 하원 의장을 역임했고, 또한 오랫동안 상원 의원으로 지냈으며 3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는데, 클레이는 링컨에게 젊은 시절부터 본받아야 할 본보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링컨이 이 헨리 클레이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를 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링컨은 헨리 클레이가 렉싱턴에 있는 메리 토드의 집에서 자주 식사하며 토드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할 그런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장문의 추도연설에서 링컨은 3가지 유형의 리더십 특성을 언급하면서 클레이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인들을 오랜 마법에 빠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이 클레이의 리더십에서 찾아낸 3가지는 뭐냐면은, 클레이의 리더십 첫 번째는 바로 웅변력. 사람들에게 일단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호소력 있게 전달돼야 된다는 첫 번째는 이 웅변력이고, 두 번째는 분별력.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똥인가 된장인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리더십적 특징이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럼 이렇게 분별을 통하여서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어떤 목표가 섰으면 그것을 향해서 그치지 않고 의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성격, 바로 그러한 능력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자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클레이의 웅변 능력은 단어와 문장의 정교한 배열보다 성실함과 철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웅변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분별력과 웅변 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리더십은 실패하기가 마련이라는 것이죠. 링컨이 생각에 이런 리더십 자질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닥친 시련의 순간들도 클레이를 위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환경적 요인인 것이죠. 링컨은 미국을 뒤흔들었던 많은 중대한 문제, 특히 노예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클레이는 10년을 넘어 20년 동안 쌍방이 적대감을 억누르도록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미국의 남부와 북부 가운데 노예 제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상이하고 충돌되었으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위태하게 빠질 그런 위기에 처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클레이가 중간에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그들을 극단에 치닫지 않도록, 전쟁으로 발발되지 않도록 잘 막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클레이는 북부와 남부의 극단적인 의견에 몇 번이고 반대했다면서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것이 옳은가, 이런 측면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미국 건국 초기부터 남부와 북부가 분열된 근원이었던 노예제 문제는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다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획득한 광활한 영토의 미주리가 노예주로서 허락받으려고 의회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인해서 획득한 광활한 영토, 미주리, 이 미주리가 이제 미국에 새롭게 생겼는데, 이 미주리 내에서 노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노예를 통해서 노동력을 얻거나 아니면은 가사 일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연방에다 요청한 것이죠. 북부와 남부 사이에 험악한 갈등은 여지없이 뒤따라왔는데 클레이의 어떤 리더십으로서 1820년 미주리 협정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던 갈등이 멈추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미주리는 주의 자격을 얻고 메인주는 자유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주와 노예주를 구분하는 상상의 선이 그어져 훗날 확정되는 영토가 그 선의 북쪽에 위치하면 자유주로, 남쪽에 위치하면 노예주로 편입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그 이후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평온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그 확장된 영토 가운데 그렇다면 이건 노예제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도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협상 과정이라는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새로 생긴 이 영토에 대해서 미주리에 대해서 노예제를 인정해주면 반면에 북부의 어떤 주에 대해서는 또 자유를 인정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미국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위쪽은 노예제 폐지, 아래쪽은 노예제 지지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그런 커다란 여론이 형성되고 결국 이것이 남북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평 및 토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링컨이 지인의 추도식에서 행했던 어떤 연설들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성숙하여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홍변력과 분별력과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헨리 클레이의 연설에서 링컨은 헨리 클레이에 대한 연설에서 링컨은 클레이가 남부와 북부의 극단적 대립을 만든 역할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클레이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남부 쪽도 완전히 들어준 건 아니고 북부 쪽도 완전히 들어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둘 사이 타협점을 잘 찾아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에 클레이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노예제에 대한 어떤 연설 등을 통해서 리더십에 발견되어진 어떤 변화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 링컨은 계속 이제 노예제에 관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입장을 표명은 하지만 사실 그 하나의 타협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어떤 그러한 산출물로 처음에는 많이 노예 어떤 제도를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점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바로 그 가운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서는 그런 입장에까지 서가는 거죠.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가 리더십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그것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리더십의 성숙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의 성숙을 겪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링컨도 바로 실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노예제에 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자신이 다루면서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입장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전략들이 이제는 점점 더 바뀌어지고 어떤 더욱더 깊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의 노예 제도에 대한 접근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20년 미주리 협정, 이 중요한 협정인데요. 미국 역사에서 1800 미주리 협정. 어떤 거죠? 이 미주리 협정으로 북부와 남부의 타협점이 이루어진 이후에 30년 동안은 평온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후에 이제 1830년까지는
30년이 지났으니까 1850년까지는 평온한 시절이었다. 이까지는 하나의 평온한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그런데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 로버트 톰슨은 많은 남부인들을 대신해서 전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함께 획득한 영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서 우리를 몰아내려 한다면 나는 합중국을 분리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로버트 톰슨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은 노예제 지지자인데 만약에 새로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새로운 미국 영토에서 우리 노예제 지지자들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저 북부와 함께 갈 필요 없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링컨이 추도 연설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다시 헨리 클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73세이던 노령의 상원 의원은 이번에도 아메리카 합중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타이완을 이끌어냈다. 1850년에 바로 헨리 클레이가 1850년 협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협정. 협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compromise. 타협 오브 1850. 중요한 그런 협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자유주로, 캘리포니아는 이거에 따르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이건 자유다. 노예제 인정 안 하고 자유다. 그 대신 뉴타주하고 뉴멕시코주 여기는 노예제를 택하는데 이 노예제에서 전혀 제약이 없는 노예제, 노예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노예제를 허락해 준 겁니다. 뭐 이렇게 타협을 본 것이죠.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하는 대신 이 유타와 뉴멕시코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바로 1850년의 컴프로마이즈 오브 1850년이라는 것이죠. 또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노예 거래가 종식되었는데 의회는 기존의 도망노예법을 강화하는 책임을 떠안았고 연방 관리는 시민을 징발해 자유주에서 도망노예를 추적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클레이는 이처럼 두 번의 중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었고 많은 미국인이 그랬듯이 링컨도 클레이를 위대한 중재자로 평가했다. 이 클레이를 Great Pacificator 이렇게, 왜냐하면 미국이 갈라지지 않고 노예 타협점을 찾도록, 그래서 이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점점 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더 이상 그것이 안정적인 그런 타협점이 아니라 점점 이 타협점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1850년 협정으로 위기가 끝나는 듯했지만 도망노예법에 한층 가혹한 조항이 더해지자 북부에서는 노예 폐지론자들의 분노가 격화됐다는 것이죠. 이제 노예를 뭐 죽일 수 있다거나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이제 이 컴프로마이즈 오브 1850년에 따라서 이게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에서 노예 폐지론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것이죠. 더구나 노예 소유자들이 보스턴과 뉴욕에 정착한 도망 노예들을 체포해 돌려받으려고 시도하자 폭력적인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도망 나온 이 노예들을 다시금 붙잡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목화밭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못 보내주겠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링컨도 도망노예법을 강화한 조항에 경악했지만 그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내어 참담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해결책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에 헌신하며 어떠한 것도 유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헌더는 당시 노예 폐지론자로서 스스로 자처하면서 시대적 요구가 급박하던 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링컨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어떤 중재안을 냈지만 사실 그 중재안 역시도 노예를 일정 부분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역시도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폐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또 거기서 아주 정의감 있게 나간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리더십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신념이 형성되고 그것이 리더십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경험이나 리더십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 많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순회 재판에서도 주된 화제가 되었고 변호사들은 여러 신문의 보도 방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부의 신문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한 반면 남부의 신문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것이죠. 양극단이 원래의 의견을 고수하며 서로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까닭에 중도 의견은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예 제도는 그냥 컴프로마이즈하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와 남부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골이 어떤 이 컴프로마이즈, 이 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동료 변호사는 링컨에게 우리 모두 노예 폐지론자가 되거나 민주당원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한탄했으며 1850년 협정은 4년 만에 결국 4년 만에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순회 재판 중에 연방의회가 오랜 토론 끝에 캔자스 네브라스카법,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 법이 이 노예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 그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남북 전쟁 하나의 도화점으로 계속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죠. 당시 이선 상원이었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민주당 지도자 일리노이 출신의 스티븐 더글러스가 고안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은 새롭게 추가된 영토 캔자스나 네브라스카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합중국에 편입될 때 노예주나 자유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죠. 여기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가 합중국에 포함되면은 그 주는 스스로 자신이 노예주를 할지 아니면은 자유주를 할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원하면 노예제를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법안 내용을 핵심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노예제도가 국민주권주의로 남부의 울타리를 벗어나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하고 말고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국민이 불가침의 권리, 이건 내 소유권이다. 그렇게 이제 헌법상 권리 인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노예제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원래 자신의 권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 법이 통과되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평온한 상태를 보장해주던 미주리 협정은 단숨에 지어졌으며 링컨이 소망하고 믿었던 노예 제도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새로운 법의 의미와 영향 및 중대성을 즉시 알아챘는데 이제 노예들의 상황이 고착화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전에 주립 도서관에 파묻혀서 연방 헌법이 제정되던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한 토론과 쟁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냥 맞닥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당시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과연 노예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 당시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헌던의 표현을 빌리면 링컨은 그렇게 연구하며 노예 제도의 안팎과 위아래를 알아냈는데 어린 시절 링컨은 어떤 개념을 사냥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 추상적이잖아, 추상적.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도 안 자고 끝까지 그걸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아주 굉장히 끈질긴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 역시도 이제는 파고드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출입 도서관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완전히 그 노예제들 들고 완전히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은 사냥을 시작한 것이고 뒤쫓던 것은 노예제도라는 쟁점이 미국의 역사에 끼어들고 당시의 교착 상태까지 악화된 과정을 이러한 것들을 잡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것이죠. 링컨이 그 시기에 단편적으로 끼적인 어떤 기록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한 논쟁을 기본적인 단위로 압축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것인 것이죠. 예를 들면 A가 당연한 권리로 B를 노예화할 수 있다는 걸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B가 동일한 방식으로 논증해 A를 노예화할 수 있다고 증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즉 미국인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면 아프리카 흑인들 역시도 미국인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A는 백인이고 B는 흑인이라고 말할 텐가? 피부색이 기준이라면 엷은 색은 짙은 색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짜는 거죠. 그렇다면 조심하라. 이 법칙에 따라 당신은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피부보다 더 밝거나 안 그러면 흰색이면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피부색이 당신보다 엷다면 말이다. 정말 피부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백인이 흑인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까닭에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칙에 따르더라도 당신은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더 똑똑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더라도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가 당신보다 지적으로 우월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머릿속에서 짜서 이제 종에다가 끄적끄적 한 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짤막한 기록은 단순한 논리 전개가 아니었는데 A와 B는 적대적인 두 관점을 의인화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논리 전개는 주장과 설득으로 구성된 작은 드라마였고 그때까지 링컨의 마음속에만 복잡하게 전개되던 논증과 논쟁의 핵심이었다. 어떻게든 스스로가 이 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제도의 어떤 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논리를 마음속으로 발견해 나오고자 이 내적인 어떤 그런 내적인 이런 사유, 사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약간 사유의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오래전에 링컨이 산발적인 생각들은 오랜 경쟁자이던 스티브 더글라스의 논쟁과 논증에서 극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글라스는 바로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만들고 입안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법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링컨이 경쟁자로 붙게 된 것이죠. 링컨과 더글라스는 약 20년 전 조슈아 스피드의 자파점에서 밤마다 논쟁할 때 만났던 그러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던 사이가 아니고 젊었을 때 서로 만나서 막 논증을 많이 했던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훗날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젊었다. 둘 모두 야망이 컸다. 내 야망도 그에게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야망의 경쟁에서 나는 실패자, 완전한 실패자였고 그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으니 둘 다 조슈아 자파점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한 명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러한 논쟁가이고 또한 정치인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은 뭐 이렇게 대단할 것이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정치인으로 변호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854년 가을에 더글라스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변호하려고 일리노이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법으로 북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반발하기 때문이었고 일리노이에서도 적대적인 반발에 직면한 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막 시위가 일어나고 거의 다 항의가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더글러스는 1년의 공개 토론을 벌여서 이 자치권, 셀프 가버먼트, 자치권이라는 불가침 원칙을 더욱더 적극 주장할 작정이었다. 우리 주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그때 우리는 노예제 하겠다.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낼 그런 계획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스프링필드의 주 공진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작은 언쟁을 벌였고 곧이어 피오리아의 공개 토론장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더글러스는 네 마리의 멋진 백마가 끄는 마차에 앉아 개선 행렬의 선두에서 악단을 앞세우고 일리노이의 두 번째로 큰 도시 피오리아에 들어왔지만 링컨은 자정이 지난 뒤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법을 만들고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로 이 국회의원 이분이 아주 큰 네 마리 백마가 끄는 그런 마차에 타고 아주 여유당당하게 일리노이주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링컨은 조용하게 그냥 그곳에 들어왔고요. 두 사람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튿날 오후 조금 넘자 엄청난 군중이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의자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 또한 잔디밭에 편히 앉은 사람도 많았고 두 사람이 토론을 들으러 오고 멀리서 달려온 농부도 수백 명에 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법원 발코니에서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작은 거인 리틀 자이언트 이 더글라스가 리틀 자이언트 땅땅한 게 아주 자신의 법을 끝까지 밀어붙일 그런 논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탁 나타난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이해가 되시죠? 더글러스는 재킷까지 벗고 기백이 넘치는 권투 선수처럼 3시간 동안이나 몰아친 연설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는 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그 권리는 뭐 보호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3시간 동안 몰아친 것이죠. 링컨이 차례가 됐을 때 이미 저녁 5시가 지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여러분이 제 말도 끝까지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더글라스만큼 오랜 시간 연설할 겁니다. 그럼 8시가 넘겠지요?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위트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녁 식사 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링컨은 모두에게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식사를 한 뒤에 시원한 저녁 7시에 다시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아니면은 그냥 3시간 듣고 누가 또 그 뒤에 3시간 듣겠습니까? 중간에 다 가지. 그러니까 쉬고 다시 와서 생기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내 연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연설이 끝난 뒤에 더글러스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겠다고 또 공언했던 겁니다. 링컨은 그렇게 해야 더글라스 지지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더글라스가 내 가죽을 벗기는 소리를 들으려고 끝까지 토론장에 남아있을 테니 아무런 사실도 없는 이타적인 제안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링컨을 더글라스가 어떻게 요리할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링컨의 연설이 지나야지 이제 토론하니까 연설 끝까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링컨이 해안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죠. 링컨은 군중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한 참석자의 기억에 따르면 곧바로 환호성이 울리고 모자들이 공중에 던져졌다. 물론 다른 식으로 동의한다는 표현도 있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물론 재밌게 들었지만 얼마나 또 배가 고프고 또 뭐 물 마시고 싶고 목이 타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쉬다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한 거죠. 이미 그 효과만으로 링컨은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본 그런 것이죠. 지금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1850년인 미주리 협약이 파기되고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이 등장하면서 자치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노예제도가 고착화되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노예제도가 미국 내에서 변화해 갔으며 이것이 법안으로 막 개인의 권리로 막 그렇게 확정되려고 했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부와 북부의 그런 긴장감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여기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당시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주 짧은 그런 문장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스티브 더글러스와 링컨이 첨예한 논쟁의 시작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법안을 위반한 스티브 더글라스 이 사람이 등장했고 그의 라이벌로 링컨이 등장하면서 링컨이 본격적으로 이 무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선두에 나간 리더로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군중을 이끄는 어떤 링컨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리더십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 대중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더글라스의 3시간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간에 뭐가 있었을까? 물론 그 이야기가 재밌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배가 고프고 또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링컨이 캐치하고 밥 먹고 갑시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또 거기 국회에서 밥 먹고 갑시다 한 이야기 했다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매스컴멘트들이 이렇게 맞았죠. 제 고향의 지역구에서 이제 그런 계셨는데 아무튼 그분도 이렇게 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여담이고 아무튼 이렇게 링컨은 그 상황 자체를 군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자질이 그가 소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링컨은 알아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미국 내에서 이 노예 제도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저변에 흐르는 정서적인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링컨도 함께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읽은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 사람들 가운데 많이 확산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의감에 반하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리고 또한 노예 제도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법안이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촉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거대한 두 개의 욕구 노예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남부의 욕구와
노예제도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감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돌하는 그런 이 충돌의 지점에서 링컨이 나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정말 첨예한 이 더글라스와 링컨의 이 논쟁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링컨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다루어가고 있는가, 리더십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노예 제도의 폐지에 관해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감기 또 조심하시고, 또 이 12월 시작되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즐거운 그런 12월 또 잘 보내시기를 축원하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